지금 시간 한 8시 반쯤이고요. 씻고 바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짐은 호텔에 맡기고 바로 다음 일정 위에 나왔습니다. 다음 숙소도 여기 근처라서 뭐 큰 걱정은 안 들고요. 지금 비도 오고 하니까 빨리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산이 없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나? 길을 가다 보이는 근처 베이커리 카페에 들러서 커피랑 빵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타이야끼 하나 더 시켰고요. 옷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이라면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한번 찍어보려고 여행용 액션캠 하나 렌탈했거든요. 요번에 새로 나온 고프로 12 프로로 빌렸습니다. 저 때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급하게 찍었어요. 커피랑 토스트만 먹고 타이야끼는 중간에 가면서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그렇게 가냐고요? 사실 아침에 카페 가보니까 저 같은 서양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특이한 게 아니었어? 미리 얘기하지만 이번에 어디 갈 거냐면 지난번에 갔던 삿포로 치바 공장 가볼 거예요. 4월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했고 보니까 견학 투어를 12월 24일까지만 받는다네요. 지하철에서 앉아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이어폰도 챙겨왔어요. 드디어 니시후나바시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또 갈아타야죠. 이번엔 늦지 않게 신나라시노역으로 갈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냥 팍팍 넘어갑시다. 신나라시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늦게 왔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우중충하네요. 젠장. 일단 비도 오고 하니 빨리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갑시다.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은 했는데 비가 와서 잠깐 숨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예약할 때 겁나 빡셌어요. 공장 견학을 12월까지만 한다 그래서 그런가 예약이 빡세더라고요. 예약 스케줄 페이지에서 새로 고치면 여러 번 해서 예약했습니다. 드디어 공장행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뭐하러 공장 견학을 2번씩이나 가나 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예약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장 내부만 투어를 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라세라는 배의 투어도 같이 도는 프로그램으로 예약했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투어는 1000엔짜리 투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옆에 정박된 배를 보고 저기도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어 참가자들의 관심은 공장 생맥이거든요. 드디어 공장 정문입니다. 사실 여기 또 오게 될 줄 몰랐네요. 혹시나 이번에 전용잔 받으면 안 잃어버리게 잘 간수해야겠어요. 반가운 크로라벨 탱크가 보이네요. 일단 프로그램은 저 시라세 선내 투어를 먼저 갔다가 나와서 공장 견학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2개의 투어를 패키지로 놀다 보니 시간이 좀 촉박한 느낌도 들고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예약할 때
삿포로 맥주 공장 투어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하긴 했는데 이 배는 단독 투어로 다른 곳에서 예약을 따로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삿포로 치바 공장 견학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입장 전에 설명 후 선내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시라세 5002호 선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배 뭐하는 배였는지도 몰랐는데 남극 관측선이었다네요. 팜플렛 안에 간단한 역사와 내부 안내도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이 배는 일본의 역대 4대째 남극 관측선으로 스빙선이거든요. 81년에 건조되어 82년에 취항을 시작해서 2008년에 퇴역한 선박이라네요. 조를 두 개로 나눠서 선박 투어를 시작합니다. 배 자체는 8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런가 어딘지 디자인이 올드한 그 시절 감성이 느껴집니다. 아까 이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2008년에 퇴역한 뒤로 웨더뉴스의 창립자인 이시바시 히로요시라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일반 공개를 한 뒤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충 같은 얘기지만 웨더뉴스 하니 생각나는 얘기인데 의외로 웨더뉴스는 우리 생활 속에 은근히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지부가 있으며 갤럭시 휴대폰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 웨더뉴스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겁나 가팔라요. 올라오니까 잠시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마 간부들 쉬는 곳이나 회의하는 그런 데 같아요.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잘 모르는데 내려갈 때가 조금 스릴 넘치거든요. 여기가 그 관측을 하는 관측대 같은 곳인가 보네요. 군부대로 치면 뭐 상황실 같은 곳이랄까요? 幅が28メーターで船の指令を全てここで出すところです。そして赤いのが艦長の責任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艦長というのは船の全責任、この船のそのものであるし、乗員の命もやらなきゃ守らなきゃということで絶対的な権限を持っています。で、したがって艦長は乗員の懲戒処分からできます。免職以外ができます。それからあそこの以前は 저렇게 바깥쪽도 한번 찍어 봅니다. 이 배는 후나바시항에 정박해 있고요. 그냥 팍팍 넘어갑시다. 지금 저분이 가리키는 거는 이 선박의 갑판 두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이 이 배의 바깥쪽 갑판 두께라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쪽도 한번 찍어보자면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저 때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기는 한데 탁 트인 바다는 아니에요. 그냥 팍팍 넘어갑시다. 이제 계단 내려갑니다. 이게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팔 한번 헛디지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남극 탐험사를 듣는 코너입니다. 벽에는 이렇게 연표가 적혀 있고요. 나중 가서 또 설명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저 TV로 현재 남극 효화기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今ちょうど5時ですよ。時計見たら南極に 이제 남극 탐험사를 설명하는데 시라세 노부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처음 시작했고 시라세 노부의 탐험선 카이난마루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건조된 소야 후지선을 거쳤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인 시라세 5002호에 이어서 현재는 시라세 5003호가 현역으로 남극 관측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활동한 배인 소야호의 경우는 원래 대소련용 무역 상선으로 1938년에 건조된 배였지만 여러 차례의 소속 변동과 그에 따른 개조를 거쳐 78년까지 활동했어요. 후속선인 후지의 경우는 처음부터 남극 관측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이며 65년부터 84년까지 남극 관측선으로 활약했어요. 현재 소야 후지 두 선박 다 퇴역 이후에는 박물관 용도로 일반 공개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라세 5002호는 본래는 히라가나인 시라세 5002호였지만 퇴역 후에 표기가 영어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중간에 이름 유래에 대해 설명하는데 일본 최초의 남극 탐험가로 알려진 시라세 노부의 이름을 따왔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일반 공모를 통해 뽑힌 여러 이름들 중에 시라세로 결정되었고 시라세 노부의 이름으로 끼워 맞추자니 해상자위대의 세빙선 이름으로는 명승고적 중 주로 산의 이름에서 따올 것이라는 규정 때문에 결국 남극 효화기지 근처의 시라세 노부의 이름에서 딴 시라세 빙하에서 따와 규정을 살짝 바꿔서 빙하를 추가해 시라세 빙하에서 따온 시라세 5002호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남극 현재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고요. 이런 돌들이 전시되어 있고 아! 낯익은 지도다. 아는 척하는 순간 아재이모 되는 거임. 저 줄이 뭔가에서 봤는데 남극이 빙하 조각입니다. 일단 손에 세정제를 묻히고 저도 남극의 얼음에 손을 대봅니다. 아 차공. 냉동 보관되어 있으니 당연하겠죠. 여기는 시라세 5002호 선내 굿즈샵인데 시간 관계상 따로 구매할 시간을 안 줬어요. 삿포로 쿠로라베 투어랑 같이 묶어서 하는 패키지라 팍팍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알도 남극 관측선이라 가이드 투어분들도 펭귄 알이라 착각했는데 사실 타조 알이었다네요. 근데 타조 알이 여긴 왜 있는 거야? 다시 계단을 타고 가판을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미끄럼틀로 미끄러지는 줄. 이곳은 조리식당입니다.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놀랍게도 이 배는 가스나 연료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지 않는다네요. 일본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파악하시겠지만 엔진룸의 고압증기로 조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식당 내부 식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선박 부대 시설입니다. 이렇게 세면대를 거쳐서 욕조와 샤워 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수술대와 같은 의무실이 존재합니다.
캡탄運んだりオーストラリア 그리고 그 옆에는 치과에서 볼 수 있는 치과 치료용 의자까지 존재합니다. 이게 저런 올드한 감성이 치료보다는 뭐 좀 고문 같아 보이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된 장치가 맞고 무려 2008년까지 사용했어요. 暖房してるからその空気全部やったら大変なことになっちゃうから熱効率があるで循環楽しいですよ 여기는 선박 내 이발소인 타이거 하우스입니다. 質問です 딱 가이드분이 왜 타이거 하우스냐고 질문을 날리는데 그 이유는 というのはなんでトラバレが 토라갈이라는 말에서 따왔고 의미 자체가 머리를 잘 못 깎아서 삐뚤빼뚤하게 깎인 걸 토라갈이라고 부르는데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깍새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지어진 것 같네요. 이제 또 유물 탐험 それ 시간입니다. からもう一つ 실제로 남극 관측 대원들이 사용한 물품을 전시한 곳인데요. 1万メーターの 이 유물이라고 설명은 했는데 이게 무슨 근현대사에 나올 법한 그런 유물들은 아니고 이게 82년도에 처음 출항을 시작한 배인 만큼 대부분이 40년도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대원들이라 하니까 뭐 2009년 영화 남극의 셰프가 생각나는데 뭐 영화의 배경이 되는 97년쯤이면 이 배가 현역이었을 때겠죠. 다만 이 배는 영화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애초에 이 배는 영화의 배경지인 돔 후지 기지로는 못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남극 기지로 상륙할 때 이 배를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마무리 프리젠테이션하고 이후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막 지나친 데도 있긴 한데 대충 내용은 배에서 내려서 맥주 공장으로 안내해 준다네요. 7개월 만에 다시 이 공장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사실 삿포로 맥주 치바 공장은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테이스팅 맥주가 쿠로레벨 딱 한 종류뿐이거든요. 다른 삿포로 공장들은 여러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거 아닐까요? 뭐 앞으로는 내년 4월에 오픈할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 투어를 할 거라던데 저렇게 네임택을 받았습니다. 저 빨간색은 맥주 시음 가능한 인원이란 의미고요. 차를 끌고 오거나 미성년자만 다른 색으로 쳐져 있는 태그를 줘요. 입장까지는 약간 시간이 남았네요. 투어 프로그램 2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느라고 아마 조금 지나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자, 투어가 끝나고 맥주 테이스팅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요일이라 공장 가동은 하질 않기 때문에 뭐 캔맥주 출하 장면이나 패키징 과정은 대부분 영상으로 보여주고 지난번 투어 때 츠마부키 사토시가 영상에 나와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사운드를 체험하는 부스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지금 저만 잡아서 보여주는 거지만 맥주 전에 따르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액션캠을 쓰면 단점이 액정에 비치는 화면에 얼굴이 안 잡힐 줄 알고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낮췄는데도 렌즈 화각 자체가 넓어서 그런가 막상 모니터링 하니까 얼굴이 다 나오네요. 젠젠. 사실 저때 공장 한정 전용잔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난번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어 곧 종료하니 뭐 재고 소진했나 보다 싶었는데 나갈 때 나눠주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 가이드분하고 같은 분이었어요. 한 잔 더 받으러 갑니다. 자, 맥주 투어도 끝내고 기념품 코너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잔도 하나 더 사보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런 굿즈들을 팔고 있고 저는 저 아까 화면에 잡힌 5번을 사기로 했어요. 저게 테이스팅 할 때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때 쓰던 잔이었어요. 티셔츠도 팔고 에코백 같은 것도 팔아요.
투어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잠깐 앉아 있어요. 출발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일단 이 전용잔 받았고, 이거는 지난 여행에서도 소개했지만 비매품입니다. 굿즈샵에서도 안 팔아요. 네, 굿즈샵에서 산 게 이거고요. 아까 설명했지만 테이스팅 할 때 쓰던 잔이에요.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 아마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사요나라 아디오스. 이제 다시 신나라 신호역으로 와서 다음에 뭐하지 고민 때리다가 다음 역에서 내리면 집 앞 코스트코 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긴 뭐가 있나 궁금했거든요. 여기가 그 마쿠아리 토요스나 역입니다. 코스트코와 이온몰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내려서 저 멀리 보면 보이시나요? 코스트코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는 특이하게 푸드코트가 바깥에 자리하고 있어요. 주말이라 그런 건지 그냥 원래 이렇게 줄이 많은 건지 그냥 딱 봐도 미어 터진 느낌이죠.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구조가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 쇼핑을 하고 내려오면서 계산을 1층에서 하는 느낌인데, 1층에서 계산을 하는 구조 자체는 제가 주로 가는 광명점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가 식품 코너입니다. 1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식품을 제외한 다른 물건은 전부 2층에 있습니다. 맥주나 좀 보려고 술코너부터 보고 있는데, 코스트코라 전부 박스로만 팔지만 여기는 뭐 발포주 라인인가 보네요. 오잉?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실 저 산토리 맥주를 가장 사고 싶었습니다. 무려 아마존보다 저렴했다고! 오리온 맥주도 박스로 팔다니. 아사히 마루에프를 지나서 요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창 품절 대란으로 뽕 뽑았죠. 여기 맥주들부터는 스테디 셀러들입니다. 꾸시럭.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일본 여행 가면 은근 잘 사온다는 알포토, 무려 대용량. 슈퍼 빅사이즈 카루비 감자칩도 찾아봅니다. 노리시오 김맛을 고를까, 우스시오를 고를까 하다가 결국 콘소메 펀치 맛을 골랐습니다. 계산하고 나와서 포크 베이크나 먹을까 했는데, 어라? 여긴 불고기 베이크네? 근데 680엔임. 줄 너무 길어, 안 사.
일단 코스트코 쇼핑하고 나와서 돌아갑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야 전세계 이용이 가능한 건 유명한 사실이고, 결제는 그냥 한국에서 코스트코 결제할 때 쓰던 현대카드로 했어요. 일본 코스트코는 해외 발행 카드는 마스터카드를 받는데, 마침 갖고 있던 현대카드와 국제 브랜드가 마스터카드여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비접촉으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비접촉 되더라고요. 신기반기. 드디어 신주쿠로 복귀. 돌아오니 오후 5시였습니다. 근데 해가 다 졌음.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지만 체감 시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은 오후 5시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아침에 호텔 체크아웃 했으니 이번에 묵을 호텔은 여기 신주쿠 그랑벨 호텔입니다. 준신축 호텔에 속하지만 시설 자체는 꽤 괜찮아요. 이전에 시부야 그랑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서. 체크인하고 받은 카드키와 조식권입니다. 이번에 아고다에서 조금 싸게 예약했어요. 캐시 받은 게 있어서 2박 14만원 정도에 잡았어요. 제가 묵을 객실은 1453호 객실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체크아웃 할 때 맡겨둔 캐리어를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입구에 전신 거울과 가운, 밑에 보시면 금고가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면, 아자, 불 켜야지. 불. 욕조도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더블베드 객실이라 어메니티 비품들이 2인분에 맞춰서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딱히 어메니티 채워달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방 청소 요청할 때 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드론기 전기 포트와 커피 티백, 아래 칸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대충 객실 구조거든요. 더블 베드. 참고로 이 커튼은 이중인데 앞에 블라인드 커튼하고 암막 커튼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암막 커튼 치고 자느라 다음날 조식 못 먹을 뻔. 카부키초 뒷골목 야경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카무로초 성지 순례 가능하거든요. 시노쿠보와 카부키초 중간쯤에 있는데 시노쿠보 돈키호테와 가까워요. TV를 키면 이렇게 VOD가 나오는데 음악 믹스셋 틀면 DJ 쿠마의 믹스셋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음악이나 틀어보자 해서 튼 건데 아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야요. 그것도 한국 뮤지션이라니. 그 다음 빵가운 노래. 몇 년 전에 저도 저 가사를 익혀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벌스에서 빈지노와 셔니슬로의 지리는 4마디 티키타카가 틈을 안 주다 보니 숨이 차더라고요. 이제 밥맛을 한번 나가볼 겁니다. 어제부터 입은 옷만 주구장창 입고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 사실 저 셔츠 사놓고 너무 일식집 셰프 느낌 나갖고 안 입고 있다가 여기 와서 입어봤네. 저녁을 먹으러 갈까 하다가 중간에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오쿠보 공원에서 일본 라멘 대백과라는 라멘집 박람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업하는 라멘집들은 이렇게 10군데인데 그 중에 영업이 오늘까지인 라멘집에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식권 하나와 음료 할인권을 끊었습니다. 음료 할인권은 타베로그 관련 이벤트였고 관계자한테 보여주면 할인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영업이 오늘까지였는데 가게 자체는 나고야 어디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가게 이름은 어디 보자. 요시카와라는 곳이었네요. 음료수는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 하이볼로 골랐습니다. 자리를 잡고 라멘을 먹습니다. 일단 하이볼 한 잔 빨아지에 끼고 추운 날 공원에서 뜨거운 라멘 국물, 뭐랄까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 아무래도 가게가 아닌 부스식으로 만들어 놓고 파는 라면이어서 양이 다소 적은 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은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돌아다니다 신주쿠 길거리로 들어갑니다. 워낙 유명한 길거리이기는 하지만 많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이 구도. 요즘 한참 심야식당을 넷플릭스로 보고 있어서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인도로 걸어서 느낌을 못 살린 건 좀 아쉽죠.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 음료수를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 받았습니다. 그냥 외형과 컬러가 에너지 드링크 같이 생겼네요. 에너지라는 단어 없이도. 나중에 집에 가서 먹었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레드불, 몬스터는 뭐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맛은 뭐 핫식스나 레드불하고 비슷한데 저 카페인 함량 때문에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루트는 신주쿠 타워 레코드입니다. 일본 들어오기 전에 음반을 주문해 놨었는데 방문 수령으로 신청해 놨거든요. 쭉 직진합니다. 층별 안내도고 저는 10층으로 가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네, 9층을 거쳐 10층으로 올라가고요. 입구에 들어서니 미국 락의 대명사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데뷔 50주년 기획전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별명도 더 보스라서 그런지 기획전 이름도 신주쿠 보스전인가봐요. 그럼 저는 볼일 보러. 주문한 앨범은 받았습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는 면세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나오는 길에 무슨 버스킹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이렇게 음반도 받았고, 다음에는 블루보틀에서 받은 굿즈를 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신주쿠 매장에서는 안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을 빨리 돌렸습니다. 신주쿠 카부키초 거리로 들어와서 타코야끼를 먹으려고 츠키치 긴다코에 와 있습니다. 줄이 좀 길더라고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잠깐 슥 한 바퀴 둘러봅니다. 주변에 무료 안내소와 술집들, 전광판에는 죄다 다나카 같은 사람들만 나오네요. 지난번에 도쿄 와서 타코야끼를 못 먹어본 게 아쉽더라고요. 다음이 제 차례입니다. 저는 16개짜리 세트를 시켜서 포장하려고요. 8개만 시키면 겁나 아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16개짜리. 거기다 스탬프도 찍고 빨리 호텔로 돌아가야지. 사실 이 스탬프도 일종의 상술이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탬프를 잘 잊어버린다는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라니. 짜잔! 호텔로 복귀. 16개이니만큼 소스와 마요네즈도 2개씩 주네요. 하나가 좀 짜부돼서 그렇지 일단 16개짜리는 맞습니다. 라인 어플로 츠키치 긴다코 친추하면 가끔 할인 쿠폰도 주더라고요. 맛은 기본 맛이에요. 그럼 타코야끼 시키자 스타트. 우마이. 두 번째, 잠깐 물 가져옴. 호텔에서 제공해줌. 보통 저런 것도 돈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딱히 그렇지도 않은 듯. 새알째 욤욤욤욤. 아주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문어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 간헐적으로 얼굴에 가우시안 집어넣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본토의 타코야키. 오잉? 벌써 반이나 처묵처묵했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다음 소스 뿌려서 다시 먹어야지. 다시 쳐다에 꼬고 사진도 남겨야지. 처음에 찍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게 저녁 식사로 타코야끼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전날 욕조에 입욕제 풀고 몸 좀 담근 다음에 잤습니다. 그럼 둘째 날도 뭐 한 건 없지만 마무리하고 셋째 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